미국이 뒤집힌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통계나 보고서가 아니었고 제가 한국 조선소에서 직접 목격한 현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25% 관세로 압박하며 미국 조선업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던 그 순간 제가 본 장면은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20층 높이의 크레인 수십 대가 동시에 50척의 선박을 조립하고 있었고 노동자들의 평균 경력은 16년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신입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었죠. 오랫동안 한국을 가볍게 보던 미국의 오만함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을 무릎 꿇린 대한민국 조선업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한국 거제도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제 경력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한 촬영팀의 카메라맨은 렌즈를 들고 있다가 그대로 손을 내려놓고 바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층 높이의 거대한 크레인들은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동시에 20척 이상의 배가 조용히 그러나 거대하게 형체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조선소가 아니었습니다. 도시였고 산업의 심장이었고 한국과의 의지가 물질로 응고된 장소였습니다. 그때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25% 관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발칵 뒤집혔고 한국 기업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 모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앞의 크레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접 불꽃은 계속 치솟았고 노동자들의 발걸음은 조금도 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석 달 전 미국 조선업의 붕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이름은 마크 앨리슨입니다. 저는 캐나다 산업부 장관으로 20년 넘게 북미 제조업과 공급망을 연구해왔고 수많은 공장과 시설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출장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따라붙었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델 토로 해군 장관이 고개를 떨군 채 의원들의 질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미국 해군 조선업이 왜 이런 상황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함정 건조 프로그램이 평균 3년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중국은 몇 척을 건조했을까요? 수십 척이 아니라 이미 100척을 넘어섰습니다. 함정 수만 따지면 미국 해군은 완전히 추월당했습니다. 청문회장은 술렁거렸고 한 공화당 의원이 자료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은 11개의 조선소를 보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곳입니다. 7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관은 한참 침묵했고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투자가 부족했습니다.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민주당 의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청문회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보기 힘든 초당적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중계석에 앉아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한국, 조선업, 그리고 가능성. 이 단어들은 워싱턴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타와 본부였습니다. 장관님, 한국 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언제 말입니까? 지금 바로입니다. 항공권은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북미 조선업을 살릴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주세요. 전화를 끊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LG TV 정도만 떠올랐죠. 조선업까지 세계 최고라는 말은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중국처럼 값싼 물량 공세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조사팀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톰, 제니, 제시카, 그리고 저. 제시카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업 점유율 40%래. 중국보다 높아. 톰이 놀라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40%라고? 정말? 응. 그런데 품질이 더 대단하대. 중국은 싸게 많이, 한국은 비싸도 잘 만든다고. 저는 자료를 넘기며 회사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HD조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낯선 이름들이었지만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새 회사가 세계 대형 상선의 절반 가까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니가 물었습니다. 믿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봐야 알지. 숫자는 얼마든지 포장될 수 있어. 이틀 뒤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있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비행시간은 11시간이었습니다. 탑승구 앞에서 제시카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되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대보다는 확인이야. 난리가 났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 그래도 혹시 몰라. 삼성 스마트폰은 진짜 잘 만들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는 스마트폰이 아니야. 훨씬 복잡해. 수천 개 부품, 수만 명이 움직여야 하나가 나오지. 이륙 후 11시간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북미 조선업을 되살릴 수 있을까? 아니, 한국이 우리를 도울 이유가 있을까? 기내에서 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톰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왜 우릴 도와? 미국이 저렇게 압박하는데. 제시카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동맹이잖아. 70년을 함께했어. 톰이 대꾸했습니다. 동맹이면 뭐해? 결국 돈이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평양 위로 흘러가는 구름들. 저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있을 텐데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나라일까? 마침내 기장이 말했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한국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밝았고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착륙 후 문이 열리자 선선한 10월의 바람이 밀려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들어서자 저는 놀랐습니다. 시설은 예상보다 훨씬 깨끗했고 넓었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무언가 다르다는 감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은 놀라울 만큼 깨끗했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자연광이 넓은 홀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명확했고 바닥은 마치 갓 닦은 유리처럼 반짝였습니다. 톰이 감탄하며 숨을 내쉬었고 저 역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인프라만큼은 확실하게 정비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공항을 운영하는 국가라면 다른 분야 역시 어느 정도는 준비되어 있겠구나, 그런 예감이 스쳤습니다. 어느 정도는 말이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거제도로 이동할 버스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5시간 거리라고 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넓게 뻗은 6차선, 8차선 도로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북미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규모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가면 또 터널, 그리고 또 터널이 이어졌습니다. 산을 뚫고 또 뚫고 끝없이 이어지는 인프라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톰이 중얼거렸습니다. 인프라 미쳤는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의 도로망을 만든 나라라면 조선업 역시 웬만큼은 아니겠구나, 그런 확신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웬만큼은 말이죠. 3시간이 지나자 풍경이 바뀌며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남해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이 펼쳐지고 있었고 그 위로 크레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엔 한두 개쯤 보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수가 늘어났습니다. 10개, 20개, 아니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저게 대체 뭐지? 제니가 물었지만 저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압도적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기계 생물이 해안을 따라 길게 누워있는 듯 했습니다. 버스가 거제도에 가까워질수록 크레인은 더 많아졌고 더 거대해졌습니다. 건물 크기의 블록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그 하나하나가 배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톰은 카메라를 꺼내 창밖을 찍기 시작했지만 렌즈로는 그 스케일을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멈췄습니다. HD조선 조선소 정문 앞이었습니다. 우리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말을 잃었습니다. 정문 너머로 펼쳐진 풍경은 상식을 넘어선 장관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선박을 만드는 거대한 산업 도시였습니다. 20층 높이의 크레인들이 수십 대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아래마다 배가 한 척씩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배는 거의 완성 단계였고 어떤 배는 막 골조가 세워지는 중이었습니다. 동시에 20척 이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광경은 인간이 만든 풍경이라기보다 자연의 힘을 옮겨놓은 듯했습니다. 사방에서 용접 불꽃이 튀어올랐고 파란 불빛이 철판을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웅웅거리는 진동이 땅을 울렸고 기계 소리, 사람 소리, 쇠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분명 바닷바람이었지만 그 안에는 용접 냄새, 뜨거운 철의 냄새,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같은 뜨거운 기운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톰이 카메라를 들었다가 이내 멈춰 섰습니다. 그는 렌즈를 내리고 바람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숫자로만 봤을 때는 실감이 없었습니다. 연간 쉰척 세계 시장 점유율 40%, 그저 통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시카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완전히 틀렸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문에서 한국인 안내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0살 전후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캐나다 조사팀 맞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정훈 과장입니다. HD조선 홍보팀에서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악수를 나누었고 그의 손은 단단하고 믿음직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조선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을 따라 정문을 통과하자 거대한 철문이 서서히 열렸고 그 안쪽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정훈 과장이 앞장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며 조선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전망대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전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서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조선소 전체가 펼쳐져 있었고 축구장 수백 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수평선 가까이까지 이어진 산업지형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아래에서는 20척의 배가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배는 10층 건물 크기였고 어떤 것은 거의 완성 단계였고 어떤 것은 철골만 세워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배 위에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크레인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거대한 철판을 들어 올렸고 수백 톤짜리 철판이 종이처럼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파란 불꽃이 사방에서 튀어올랐고 용접이 시작되는 소리가 진동처럼 퍼졌습니다. 믿기 어렵군. 톰이 낮게 중얼거렸고 그의 손은 카메라를 들고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김 과장은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곳 HD조선소는 연간 50척의 대형 상선을 건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죠. 50척이라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의미인지 아십니까? 미국 전체가 1년에 만드는 대형 상선은 5척입니다. 한 공장에서 미국 전체의 10배를 만드는 겁니다. 10배라고요? 제시카가 놀라며 되물었고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확히 10배 이상입니다. 미국은 지금 대형 상선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거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청문회장에서 델토로 장관이 고개를 떨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말한 어려움의 깊이가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저 큰 배는 뭡니까? 톰이 가장 거대한 선체를 가리켰습니다. LNG 운반선입니다.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배죠. 저 한 척 가격이 2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약 2,800억 원입니다. 중소기업 하나의 가치와 맞먹는 배가 한 척이었습니다. 건조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18개월에서 24개월입니다. 거의 2년이죠. 수천 명이 동시에 매달려야 완성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20척이나 동시에 만들고 있는 겁니다. 김 과장은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은 컨테이너선입니다. 24,000 TEU급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을 실을 수 있습니다. 20피트 컨테이너 24,000개라니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만큼 압도적인 크기였습니다. 저 선박은 어디로 갑니까? 유럽입니다. 덴마크 해운사가 주문한 배죠. 덴마크, 유럽, 그리고 전 세계. 이곳에서 만들어진 배들이 세계 해상의 주요 항로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세계 무역의 동맥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가보시죠. 김 과장이 말했고 우리는 전망대를 내려와 조선소 내부로 이동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선 곳은 용접 현장이었습니다. 거대한 철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두께는 제 손바닥만 했으며 무게는 수십 톤에 달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철판 위에서 묵묵히 작업하고 있었고 파란 용접 불꽃이 끊임없이 튀어올라 조선소 전체를 푸른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불꽃 너머로 노동자들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거대한 조각을 만드는 장인들 같았습니다. 저는 한 노동자에게 다가갔습니다. 50살가량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그는 용접 마스크를 벗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산업부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그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요? 네. 이곳 조선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싱긋 웃었습니다.
여기요? 세계 최고죠. 자신감이 넘쳤고 그건 허세가 아니라 25년 경력에서 만들어진 확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25년 됐습니다. 25에 들어와 지금까지 쭉이죠. 그는 인생 절반을 여기서 배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분야 전문가시네요. 그는 웃으며 용접은 눈 감고도 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고 실제로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김 과장이 곁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조선소 노동자들의 평균 경력은 16년입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균이 16년입니까? 네, 평균입니다. 16년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은 지금 신입조차 구하기 어렵고 경력자는 거의 없습니다. 조선업에 들어오려는 젊은이도 드물죠.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16년이라는 숫자는 신입부터 베테랑까지 모두 합쳐나온 평균이었고 현장의 핵심 인력은 2030년 경력이 대부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 25년 경력 노동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조선업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누가 배를 만듭니까?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묘하게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국 관료인 제가 오히려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설계실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고 화면에는 3D로 구현된 거대한 선박이 떠 있었습니다. 내부는 조용했고 키보드와 마우스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2억 달러짜리 선박이 매 순간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 엔지니어 한 명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AI가 1차 설계를 합니다. 조선사가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면 최저간을 제시하죠. 과거보다 시간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10일 걸리던 작업이 하루 만에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설계사는 무엇을 하나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AI가 놓친 부분을 찾습니다. 안전성, 정비성, 경제성을 마지막으로 검토하죠. 그리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엔진룸이 나타났고 수백 개의 파이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AI는 이렇게 설계하지만 실제로는 정비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없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잡아내는 겁니다. 인간과 AI가 완벽하게 협업하는 구조였습니다. 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국 조선소에 이런 시스템 있나?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손으로 도면을 그리는 곳이 많았습니다. 설계실을 나와 자동화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공간 전체에 로봇팔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200대가 넘는 로봇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봇팔은 철판을 집어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곧바로 용접을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터졌고 오차는 1mm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도는 99.8%입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남은 0.2%는 사람이 검사합니다. 로봇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이곳에서도 핵심은 같았습니다. 기술과 사람,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이 완벽하게 맞물려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로봇이 대부분을 담당하지만 마지막 판단은 인간이 맡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사람이 완벽하게 맞물린 구조였고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빈틈없이 짜여 있었고 인력과 기술, 자동화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체계가 없습니까? 김 과장이 조심스레 물었고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지금은 없습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김 과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우리는 1시간 정도 더 현장을 돌며 도장 공정, 의장 공정, 시운전 준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완벽했고 허술한 곳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인가? 우리가 한때 가볍게 보던 그 나라가 맞나? 아니었습니다. 틀린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했던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우리는 휴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잠시 쉬며 정리할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톰과 제시카 역시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본 탓에 누구도 쉽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톰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가 죽어. 우리가 뭘 자랑하고 다녔던 거지? 제시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이라고 믿었잖아. 조선업 포기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크레인들은 여전히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은 3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사에서 온 속보였습니다. 화면을 보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트럼프, 한국에 25% 관세 부과. 하필 지금 우리가 한국 조선소를 둘러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의 말입니다. 장관님, 이거 보세요. 제시카도 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고 톰 역시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국 자동차, 철강, 조선업 전반에 즉시 25% 관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곧바로 발효되는 강경한 조치였습니다.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톰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 관세면 한국 기업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고 수출은 막히며 공장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후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이미 소식을 들은 듯 했습니다. 들으셨죠? 저는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김 과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예상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늘 이런 방식이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놀라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비하고 있었던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5%는 큰 타격 아닙니까? 제가 묻자 김 과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씁쓸함이 아닌 자신감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급히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블릿을 든 직원이었습니다. 과장님, 현대차 속보입니다. 김 과장이 태블릿을 받아 들여다보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현대차 미국 엘라베마 공장이 역대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관세 발표 직후 나온 기사였습니다. 관세를 맞았는데 오히려 생산을 늘렸다고요? 제시카가 놀라며 말했고 저 역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은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미국 현지에 거대한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관세 가능성을 오래전부터 염두에 두고 현지 생산을 확대해 왔습니다. 관세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정면 돌파입니다. 수출을 줄인 게 아니라 아예 미국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간 겁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사스 공장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아예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려는 전략이죠. 한국 기업들은 위기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미국과 충돌하며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미국 땅에 뿌리를 더 깊이 내렸습니다. 대단하네요. 톰이 감탄했습니다. 저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전략이었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어떨까요?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유럽도 최근 한국에 관세를 부과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철강에 무려 50%나요. 김 과장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유럽이라.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재미있다고요? 네, 유럽은 한국 철강을 막으려다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를 본 경우입니다. 그는 태블릿을 다시 조작해 다른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럽 제조업이 한국산 철강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겪고 있으며 단가가 폭등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유럽은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산 철강을 못 쓰게 되자 생산 비용이 치솟았고 유럽 철강은 비싸고 품질도 뒤처졌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아우성을 쳤고 철강 가격은 순식간에 2배로 뛰었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제가 묻자 김 과장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로 수출을 돌렸습니다. 중동, 동남아에서 한국 철강을 원하기 때문에 시장을 금방 메웠죠. 유럽을 잃은 건 아쉬웠지만 전체로 보면 큰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유연했습니다. 한 시장이 막히면 다른 시장을 열어 대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방산입니다. 김 과장이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독일 포탄 생산 비용이 한 발에 1,000만 원을 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철강 관세를 올리자 전차, 포탄, 군함 같은 방산 무기 생산비도 치솟았습니다. 독일은 포탄 한 발 만드는데 평균 20일이 걸리고 1,000만 원이 필요했지만 한국은 하루면 되고 비용은 5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니 폴란드는 또다시 K2 전차를 주문한 것이죠. 독일 전차보다 싸고 빠르고 품질도 뛰어났으니까요. 결국 유럽은 한국을 막으려다 오히려 가격과 속도에서 완전히 밀렸고 결국 한국산 완제품을 사는 것이 더 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던졌던 관세의 부메랑이 자신들에게 돌아온 겁니다. 강원식 대통령 실장이 유럽을 방문해 79조 원 규모 방산 수출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을 김 과장이 덧붙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을 견제하던 유럽이 이제는 줄을 서서 한국 무기를 사려 한다니 참 아이러니였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저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제시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유럽도 한국을 압박했는데 결국 우리가 한국을 찾고 있네.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국은 조선업 재건을 한국에 부탁하고 있었고 유럽은 방산 무기를 한국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필요로 하는 걸까요?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답은 분명했습니다.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숙소로 가시죠.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소를 나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고 거제도의 노을은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크레인들은 밤에도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렇게 뒤처졌을까? 아니, 정확히는 언제 한국이 이렇게 앞서갔을까? 정답은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멈춘 30년 동안 한국은 계속 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저는 다시 북미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주 동안의 방문을 마치며 면세점을 지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의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생각도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생각도요. 탑승 게이트 앞에 앉아 창밖을 보니 비행기들이 이착륙하고 있었고 거제도에서 보았던 크레인들이 떠올랐습니다. 압도적인 규모, 16년 경력의 노동자들, 완벽하게 돌아가는 시스템, 그리고 공학이라는 세계의 본질을 저는 새로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도 외국인도 자연스럽게 섞여 움직였고 이 나라는 멈춰있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계속 진화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공기가 공항 전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면세점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안내했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바꿔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준비였습니다. 세계를 상대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 말이죠. 제시카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처음에 기대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중국 제품의 변형 정도로 예상했지. 제시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런데 완전히 틀렸네. 맞았습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했던 겁니다. 미국이 조선업에서 뒤처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국 때문? 한국 때문?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멈추고 인재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16년, 20년, 30년을 묵묵히 쌓아올리며 최고가 되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1시간 후면 다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할 것입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보니 인천공항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륙 후 비행기가 고도를 올리자 한국 땅은 작아졌지만 제 머릿속에는 거제도의 그 거대한 조선소가 생생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30년 동안 잃은 걸 되찾으려면 또 다른 30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했듯이.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오르자 아래는 하얀 구름의 바다뿐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미국은 뒤처진 것이 아니라 멈춰 있었다는 것, 한국은 앞선 것이 아니라 계속 달렸다는 것,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타이핑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거제도의 조선소에서 나는 다른 행성을 본 듯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가 가질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포기한 미래를 본 것이었다. 문장들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저는 과장 없이 본 그대로를 썼습니다. 11시간이 지나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고 익숙한 공기와 풍경이 펼쳐졌지만 제 눈에는 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미국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공항을 나와 택시에 올라 집으로 향하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미국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하겠다고. 정부에도 진실을 말하겠다고. 우리는 다시 해낼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단지 시작이 필요할 뿐입니다. 거제도 방문을 마친 지 일주일 뒤 저는 워싱턴에 있었고 백악관 브리핑룸은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주일 전 25% 관세를 때린 그 미국 정부가요. 더 놀라운 건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강압이 아닌 조심스러운 태도, 그리고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라 부르는 말투.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의 전문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옆자리 기자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장관님, 이거. 장관님이 거제도에서 본 그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미국이 지금 필요로 하는 건 바로 그 조선소, 그 노동자들,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며칠 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APC 회의장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공정한 협상을 했습니다. 아주 공정하게요. 그의 입에서 공정한 협상이라는 말이 나오리라 누가 상상했을까요? 지난 석 달 동안 그는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협상만 주장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목소리의 톤부터 바뀌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관님, 이제 후속 취재에 들어가 한미 협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파악해주세요. 저는 의회로 향해 상하원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한국에 대해 긍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텍사스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조선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들 없이는 해군력을 재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고 그 속에는 제가 직접 찍은 거제도 HD조선 크레인 사진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진짜 산업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미래죠. 민주당 하원의원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70년 동맹이 괜히 유지된 게 아니죠. 그들의 표정은 정치적인 연출이 아니라 진심으로 미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분위기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내며 한미 간 새로운 합의가 가까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동차 관세는 15% 이하로 낮아지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한화로 약 49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지만 핵심은 돈이 아니라 조선업이었습니다. 국방부 내부 문서가 유출되었는데 한국 조선업의 참여를 공식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HD조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세 회사가 미국 조선소 재건 프로젝트에 들어오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시카가 백악관 근처 카페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관세로 압박한 나라한테 지금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있어. 저는 커피를 마시며 쓴맛을 느꼈습니다. 압박이 아니라 자충수였어. 우리가 우리 발등을 찍은 거지. 맞았습니다. 관세의 피해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 먼저 받고 있었습니다. 알루미늄 공장 화재로 생산이 멈추자 포드와 스텔란티스가 부품 부족으로 라인을 세웠습니다. 기업들은 외쳤습니다. 한국산 부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세 장벽이 막고 있었죠. 미국이 스스로 쌓은 장벽이었습니다. 유럽도 같았습니다. 한국 철강에 50% 관세를 때렸던 유럽이 이제는 한국산 방산 무기를 주문하고 있었고 폴란드는 K2 전차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이며 독일은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독일의 방산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한국 철강을 막으면서 우리 업체들 생산 비용만 늘었습니다. 결국 한국 제품 사는 게 더 낫습니다. 관세라는 무기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강원식 대통령 실장이 독일과 폴란드를 방문해 79조 원 규모 방산 수출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견제하던 유럽이 이제는 한국에게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었던 겁니다. 호텔방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25% 관세가 나오기 전부터 미국 엘라베마 공장 증설을 진행해왔고 9월 생산량은 3만 5천 대를 넘으며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업체들이 부품 부족으로 생산 라인을 멈추는 동안 현대차는 오히려 생산을 늘렸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텍사스 투자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에도 계획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정면 돌파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 시장 한복판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누가 누구를 필요로 하는 걸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서로였습니다. 하지만 힘의 균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한국이 따라가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진짜 의미의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미 양국이 공동 성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관세 문제뿐 아니라 원자력 협정, 국방비 분담, 조선업 협력까지 묶인 포괄적 합의였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기사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무엇을 원하는가? 강력한 해군력, 안정적인 공급망, 첨단 기술. 그리고 한국은 그 모두를 갖고 있다. 저는 손을 멈추고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문장이었죠. 워싱턴에 해가 지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백악관이 조명 아래 희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한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관세를 낮추고 투자를 유치하며 조선업을 재건하는 협상 말입니다. 누가 승자였을까요? 미국일까요? 한국일까요?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둘 다 필요한 것을 얻었으니까요. 진짜 승자는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이 자만을 꺾은 것이었죠. 저는 거제도에서 본 것을 떠올렸습니다. 16년을 한 길에 쏟아붓는 장인 정신,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준비된 자세, 그리고 30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달려온 국가의 축적.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이유였고 세계가 한국을 다시 바라보는 이유였습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바꾼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TSMC에서 외면당한 천재 엔지니어 리앙 멍송, 그리고 그를 따뜻하게 맞이한 삼성의 결단. 그 한 사람에 대한 태도가 결국 두 회사의 운명을 완전히 갈랐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지켜본 시니어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기업 간 경쟁의 기록이 아닙니다. 한 천재 엔지니어가 어떻게 외면받고 또 어떻게 인정받으면서 역사를 새로 썼는지에 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대만 출신 엔지니어 리앙 멍송입니다. 그는 TSMC에서 여러 세대의 공정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핵심 인물이었죠. 0.18 마이크로미터에서 40나노미터까지 회사의 기술 진보를 앞장서 이끌었던 천재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붙은 특허가 수십 개에 달했고 국제학회에서 그가 발표할 때마다 강연장은 늘 만원이었으며 서서 듣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저 역시 그의 강연을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칠판에 회로도를 그리며 침착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죠. 젊은 엔지니어들이 질문을 하려고 줄을 서면 그는 늘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TSMC의 미래가 될 거라고 말이죠. 그러나 회사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리앙 멍송의 이름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스타로 부각되자 내부에서는 그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임원은 고개를 저으며 저 사람 너무 스타가 된 것 아닌가? 기술은 뛰어나도 리더십이 부족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리앙 멍송은 정치에는 무관심했습니다. 밤을 새워 설계도를 보며 새벽까지 공정 라인을 살피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죠. 동료들과의 술자리나 사내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약점이 되었습니다. 사내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이 승진 경쟁에서 그를 밀어냈고 인사 발표 날 그의 이름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모두가 기대했던 차세대 R&D 총괄 자리는 사내 정치를 앞세운 인물이 차지했습니다. 회의실 복도에서 들려온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연구는 잘해도 리더십이 없어. 역시 그럴 줄 알았지.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연구는 잘하지만 리더가 되기엔 부족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회사가 잃은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천재 그 자체였다. 그날 저녁 그는 조용히 사무실 불을 끄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내 길은 끝났구나. 그리고 이내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시스템이 부러워하던 천재가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는 외면받은 순간이었습니다. 2009년 결국 그는 TSMC를 떠났습니다. 업계는 충격에 휩싸였죠. 저런 핵심 인재가 회사를 떠나다니 모두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모교인 국립清華대 교수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였죠.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웨이퍼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캠퍼스를 거닐며 후배들과 기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구실에는 새벽이 되어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난 뒤에도 혼자 자리에 앉아 새로운 회로 설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우연히 찾아왔을 때 그가 조용히 중얼거리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한마디에는 식지 않은 열정이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치열한 준비였다는 것을요. 2010년 10월 그의 이름이 한국성균관대학교 방문자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대만 언론에서는 이를 평범한 학술 교류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삼성은 직접 영입하지 못하니 우회적인 방법을 쓴 것이었죠. 비경쟁 조항을 피해가기 위한 철저한 전략이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면 승부가 어려우면 다른 길을 찾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죠. 그들의 단호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성균관대 강의실 앞에 선 그의 사진을 보며 저는 마음속에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거대한 승부의 시작이라는 사실을요. 삼성은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이양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업계는 아직 이를 알아채지 못했지만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2011년 2월 그의 비경쟁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7월 충격적인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리앙 멍송을 시스템 LSI CTO 겸 파운드리 부사장으로 전격 영입한 것입니다. 조건은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10년간 받을 급여를 단 3년 만에 일괄로 지급하고 전용기를 비롯해 무제한 해외 출장도 보장되었습니다. 최첨단 장비가 갖춰진 독립연구실과 자유로운 인력 운용권까지 주어졌습니다. 미국에 있던 자녀들의 학업과 생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파격적인 조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리앙이 원한다면 그를 따르고자 하는 TSMC 엔지니어 20명의 동반 이직까지 허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20명은 TSMC의 핵심 중의 핵심 인재들이었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함께 힘든 시간을 버티고 성공의 순간에는 함께 웃던 진정한 동료들이었죠. 누군가는 리앙이 직접 길러낸 후배였고 또 다른 이는 학회에서 논문을 함께 발표한 연구 파트너였습니다. 단 한 번의 TSMC의 핵심 멤버들이 경쟁사인 삼성으로 대거 옮겨가게 된 것이죠. 그들 사이에는 이런 신념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디에 있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우리가 믿고 따를 사람은 오직 리앙뿐이라고. 그래서 삼성의 제안이 오자마자 20명 모두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리앙의 집 거실에 둘러앉아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간다. 이번에는 우리가 게임의 판도를 바꾼다. 그렇게 20명은 인생을 건 선택을 했고 삼성은 한 번에 2개의 보물을 얻게 됩니다. 업계는 크게 술렁였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이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다뤘습니다. 저는 보고서 첫 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TSMC가 놓친 천재를 삼성은 왕처럼 영접했다고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역사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여름, 그는 마침내 삼성 본사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출장차 그 자리에 있었던 그날의 모습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 검은 양복을 입은 임원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특유의 긴장감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리앙 박사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그 순간 한 임원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단순히 엔지니어로 모신 것이 아니라 삼성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리더로 모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임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하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에는 팽팽했던 긴장 대신 존경과 설렘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리앙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연구자입니다. 제가 가진 무기는 오로지 기술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저를 리더로 받아주었습니다. 그 기대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의 다짐이 끝나자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고 임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임원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분이라면 우리가 못 해낼 이유가 없겠네. 그 장면은 단순한 자기소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TSMC에서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던 그가 삼성에서는 당당히 리더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노트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천재를 떠나보낸 회사와 천재를 존중한 회사. 이 작은 차이가 결국 역사를 바꾸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단순한 환영을 넘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삼성은 그를 믿었고 그는 그 믿음에 답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삼성 연고동에서의 첫 만남, 리앙과 그의 20명의 팀원, 그리고 기존 삼성 엔지니어들이 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공기는 어색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위에 서는 건가? 혹시 우리를 배제하려는 건 아닐까? 삼성 엔지니어들 사이에는 속내를 감춘 채 조심스럽게 서로를 살피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리앙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20명은 저에게 가족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더 큰 가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삼성이라는 이름 아래 모두 함께 일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자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들도 그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팀만 챙기는 게 아니구나. 우리도 아껴주려 하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번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첫 대형 프로젝트 킥오프 날 밤샘 작업이 이어졌고 리양의 팀과 삼성 엔지니어들은 함께 공정을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넘자 누군가 컵라면을 돌렸고 그 자리에서는 어느 회사 출신이든 국적이든 상관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리양이 예전 동료와 삼성의 젊은 연구원 옆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반도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순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싹트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삼성 수원 연구단지에 처음 갔을 때 가장 놀랐던 점은 그곳의 분위기였습니다. 리양 박사가 회의실에 들어설 때마다 임원들까지도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 인사에는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실험만 잘하는 엔지니어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그를 모두의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곧 예산이 되었고 그의 결정은 곧 실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절차와 제약에 막혀 힘들게 일하던 TSMC 시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그는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김 차장의 아이디어가 더욱 빛났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발전시켜봅시다. 그 말에 삼성 엔지니어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리양 박사와 함께 일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했죠. 우리가 이끄는 20명의 엔지니어들 역시 말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시도를 마음껏 할 수 있다고요. 그들 사이에는 깊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면 대만 언론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TSMC의 핵심 인력이 모두 삼성으로 옮겨갔다며 떠들썩했죠. 한 칼럼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SMC는 리양이라는 한 사람만 잃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뛰던 심장과 생명줄까지 모두 잃었다고요. 저는 그 기사를 오려두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돈으로 영입한 것이 아니라 리양은 신뢰를 쌓아온 리더였으며 삼성은 그 신뢰가 꽃피울 수 있는 무대를 제공했다고요. 이제 무대는 완벽히 갖추어졌고 진정한 혁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불가능에 도전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중심에는 리양 멍송이 있었습니다. 두 팀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 역사를 바꿀 힘이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실 한복판에서 리양은 곧장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손에 쥔 마커로 두꺼운 선을 그으며 말했습니다. 28나노에서 20나노로 가지 맙시다. 우회하지 말고 곧바로 14나노로 나아갑시다. 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뒤쪽에 앉아있던 한 엔지니어가 소곤거렸습니다. 그게 말처럼 쉽나? TSMC도 못하는 걸. 다른 엔지니어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죠. 14나노는 아직 연구실 단계야. 상용화는 불가능해. 하지만 리양은 단호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다시 한번 굵은 선을 그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그 말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걱정과 의심이 가득하던 엔지니어들의 눈빛이 하나, 둘씩 확신의 빛으로 변해갔죠. 누군가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고 또 다른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지. 그날 이후 삼성 내부에서는 우리에겐 안 된다는 말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어떻게든 해내자는 각오로 변화했죠. 그것은 단순한 기술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이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의 부활이었습니다. 실험실의 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회로 하나, 공정 하나마다 열띤 토론을 이어갔죠. 실패해도 웃으며 다시 도전했고 화이트보드에는 굵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이란 없다는 뜻이죠. 삼성 내부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TSMC에 밀려 2위로 평가받던 자존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죠. 이제 모두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가 새겨졌습니다. 14나노라는 숫자는 단순한 기술의 목표가 아니라 삼성이 다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2014년 연말 삼성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14나노 핀펫 세계 최초 양산에 돌입합니다.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언론의 헤드라인은 냉소적으로 쏟아졌죠. 삼성이 허풍을 떠는 건가, 현실이 될까? TSMC도 못하는 걸 먼저 한다니? 한 해외 반도체 전문가는 인터뷰에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삼성이 먼저라니 불가능합니다. 14나노는 아직 실험실 단계에 불과하다고요. 하지만 2015년 2월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삼성이 진정으로 세계 최초로 14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퀄컴이었습니다. 퀄컴은 곧바로 삼성과 손을 잡고 차세대 칩을 삼성에서 생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애플 역시 아이폰 프로세서 생산을, AMD도 그래픽 칩 생산을 삼성에 맡기겠다고 공식 발표했죠. 이 소식이 전해지던 날, 저희 사무실 분위기는 그야말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월가에서 일하는 분석가 동료들에게서 전화가 빗발쳤고, 정말 삼성이 이뤄낸 일이냐며 TSMC를 제쳤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죠. 저는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리앙 멍송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오랜 시간 2위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던 삼성은 14나노 초격차 기술로 한순간에 게임의 흐름을 바꾼 주인공이 되었죠. 연구동 복도에는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밤새 실험을 거듭하던 엔지니어들은 서로를 안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해냈다며 감격에 겨워했죠. 저는 제 보고서 서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4나노의 쾌거는 기술의 승리라기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도전한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요. 그 기적은 한 천재 엔지니어를 존중해준 회사만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리앙 멍송이 뿌린 열정과 도전의 씨앗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세계는 놀랐고 삼성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환한 웃음 뒤에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조직 문화가 있었습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삼성 14나노로 TSMC 제쳤다. 버림받은 천재가 삼성을 구했다. 반도체의 중심이 삼성으로 재편됐다 같은 기사들이 쏟아졌죠. 특히 대만 언론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한 신문은 TSMC가 무시한 인물이 한국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썼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은 더 빠르고 직접적이었습니다. 월가의 투자보고서 제목은 심플했습니다. 바이 삼성 주식을 사라는 신호였고, 반면 TSMC는 불안정해졌죠. 투자자들의 동요는 시장 그래프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삼성이 더 많은 빅테크 주문을 가져간다면 TSMC의 황금기가 끝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대만 사회 내부에서도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카페와 지하철 곳곳에서 사람들은 왜 그를 지키지 못했는지 아쉬워했고, 리앙 박사가 대만의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의 영웅이 되었다며 안타까워했죠. 전직 TSMC 임원은 우리는 그를 과소평가했다며 스타성을 경계했지만 결국 판을 바꾼 것은 그였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은 저 역시 깊이 공감했습니다. 인재를 존중하지 않은 회사가 결국 대가를 치른다는 교훈이었죠. 그렇지만 TSMC가 쉽게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리앙 멍송이 기술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무려 4년 동안 치열한 법정 싸움이 이어졌고 타이베이 법원 앞에는 항상 언론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헤드라인마다 TSMC 대 삼성, 천재 엔지니어의 소송, 리앙 멍송의 조국 배신 논란, 삼성의 기술 탈취 의혹 등으로 도배되었죠. 재판장은 이 사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 질서를 시험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리앙 멍송은 침착하게 방청석을 바라봤고 언론 보도와 달리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은 기술을 훔친 적 없으며 오히려 기술을 만든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2015년 8월 대만 대법원은 냉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 사유는 기술 유출이 아니라 형식적 비경쟁 조항 위반이었죠. 법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접하며 안타까움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소송이라니, 처음부터 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 내부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회의실에서 정말 억울하다며 우리가 해온 건 정직한 연구였다고 털어놓았죠. 또 다른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리앙 박사가 보여줬던 길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 속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은 그를 멈추게 할 수 있었지만 그가 만들어낸 변화까지는 막을 수 없었죠. 삼성은 이미 14나노의 성과를 거뒀고 그 성공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역사가 됐습니다. 리앙이 법적으로 물러나야 했던 그때 삼성 내부는 깊은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회의실에서 그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한층 어두워진 표정을 숨기지 못했죠. 회의가 시작될 때면 누군가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저 자리에 계셨어야 하는데 사무실 복도에도 그 빈자리는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연구소 불을 밝히던 그가 보이지 않자 엔지니어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우리를 이끌던 별이 사라졌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누군가 입을 열면 공간은 한순간에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결코 단순한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리앙이 남긴 조직 문화, 그가 심어준 도전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한 후배 연구원은 동료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리앙 박사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 기억나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야. 이제 그 말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해. 그날 밤 연구소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벽에는 리앙이 남긴 글귀가 여전히 화이트보드에 남아 있었죠. 불가능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후배 엔지니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성은 이제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인재를 믿으며 함께 성장하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로 변화해 있었습니다. 리앙이 뿌린 씨앗은 그의 부재 속에서도 강하게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재는 떠났지만 그가 만든 조직 문화는 남았다고요. 그리고 문화는 언제나 사람보다 오래 살아남는다는 진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리앙의 빈자리는 아팠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삼성의 DNA가 되어 계속 숨쉬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TSMC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때 미래라고 불렀던 인재를 스스로 버려놓고 뒤늦게 법정 소송을 통해 끌어내리려 했죠. 그 모습은 오히려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대만 언론은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이렇게 적혔죠. TSMC가 스스로 버린 인재를 법정으로 쫓았다. 어떤 칼럼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건 기술 유출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한 몸부림일 뿐이다. 투자자들 사이에도 불안감이 번졌습니다. 삼성이 이미 14나노 양산에 성공했는데 TSMC는 소송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주가는 출렁였고 회의실에 모인 고객사 임원들은 조용히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진짜 파트너는 누구인가? 반면 삼성은 달랐습니다. 리앙이 남긴 자취를 바탕 삼아 우리는 인재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더욱 강하게 내세웠죠. 산의 곳곳에 걸린 현수막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곧 혁신이다. 리앙이 직접 이끌진 못했지만 그가 심어준 씨앗은 이미 조직 전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후배 엔지니어들은 스스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며 리앙의 철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천재를 존중하지 않은 회사는 결국 스스로 몰락을 자초한다. 반대로 천재를 존중하는 회사는 그 천재가 떠난 뒤에도 길을 이어간다고요. 그리고 삼성은 실제로 리앙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초격차 전략을 이어가며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14나노 이후에도 10나노, 7나노, 5나노로 이어지는 혁신의 여정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성공의 바탕엔 리앙이 남긴 도전 정신과 존중의 문화가 깊이 깔려 있었습니다. 리앙 멍송의 이야기는 단순히 엔지니어의 전설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태도가 기업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TSMC는 결국 인재를 버렸습니다. 정치적 계산과 체면에 묶여 진정한 천재를 곁에 두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 선택은 회사의 앞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와 달리 삼성은 달랐습니다. 출신 국가, 사용하는 언어, 과거 경력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가 가진 실력과 열정만을 높이 평가했죠. 그리고 이러한 인정과 신뢰가 마련한 무대에서 리앙과 20여 명의 엔지니어, 수많은 삼성 연구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켜본 분석가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데이터와 통계를 넘어서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정치적 환경은 쉽게 흔들려도 기술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바로 인재를 존중하는 조직뿐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오랜 시간 숫자와 도표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리앙 멍송의 이야기는 저에게 전혀 다른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혁신은 결국 사람이 주도하며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도 결국 인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2025년 현재 삼성은 여전히 새로운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세 번의 위기 이후로도 멈추지 않고 더욱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그 여정에 리앙 멍송이 남긴 발자취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연구동 어딘가에는 그가 남긴 한 문장이 여전히 보관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칠판에 굵게 쓰인 한마디가 모든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불가능이란 없다. 저는 제 분석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재를 귀하게 여긴 기업은 결국 전 세계의 존경을 얻게 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펜을 내려놓으면서 저는 한 가지 믿음을 품었습니다. 앞으로도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리앙 멍송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가치는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인재를 알아보지 못한 회사와 인재를 귀하게 여긴 회사, 바로 그 차이가 역사에 큰 변화를 만든 것을 우리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삼성의 연구실 어디에선가 또 다른 리 멍송들이 새로운 한계를 깨고 있을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도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준비한 링크를 영상 하단 설명란에 남겨두었으니 꼭 참고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의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색다른 한국 스토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소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